알겠지? 이것도 좀 너 이제 거의 기준이 여기 맞춰졌지 않나? 푸는 기준이 3학년한테 맞춰졌잖아. 2학년 풀면 존나 쉽다니까. 지문이 존나 짧아. 너무 쉽고 그걸 느끼게 될 거다. 내가 다음 시간에 줄게. 다시 읽어보자. 자, 1달 읽어볼게. 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는 다수의 사용자가 데이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관리할 필요도 있는데 만에 하나 정전, 하드웨어 고장,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원래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나오면서 이제 시작이지. 이제 마킹 시작이지. 데이터에 결함이나 흠이 없는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다운표까지 뭐라고? 결함이나 흠이 없는 무결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트랜잭션. 이게 글의 주제란 걸 알 수 있지. 맞지? 트랜잭션은 특정한 데이터 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들을 모아놓은 논리적인 집합으로 시스템 제어 및 장애나 오류 복구에 활용된다. 이건 필요 없고 이거 내가 여기에만 밑줄 치는 이유는 이게 앞에 있는 문장과 직결되기 때문이야. 문제점이 있었지. 뭐 여기서부터 이까지, 그치? 여기서부터 저까지가 시스템 제어 및 장애나 오류 복구에 관한 거였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트랜잭션이라는 게 나온다고 지금. 됐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속 해볼게.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그 중 하나 했으니까 1번, 2번, 3번 그런 식으로 전개되겠지 얘들아. 자, 그 중 하나는 1번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과 후에 각기 데이터의 오류가 없이 일관된 상태가 유지되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보이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관성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앞에 밑줄 한 번 더 치면 되겠지. 물론 트랜잭션이 수행되는 중에는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일관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만 나오면서 앞과 뒤 밑줄 쳐볼게. 앞에 말 수행되는 중에는 일시적으로 아닐 수도 있다고. 수행되는 중에는 말이야. 전과 후만 같으면 되니까. 성공적으로 수행된 후에는 일관성이 있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은행에서 이체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체를 수행하기 전 사용자 A 잔고는 10,000원이고 B의 잔고는 0원이라 한다면 두 사람의 잔고 합계는 10,000원으로 일관된 상태다. 사용자 A는 사용자 B에게 4,000원을 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고 두 사람의 잔고는 이체 결과 달라졌지만 보이지? 두 사람의 잔고는 달라졌지만 합계는 여전히 10,000원으로 일관된 상태가 유지된다고. 전과 후 같으면 돼 그냥. 방금 내랑 형준이 했는데 맞지? 만약 이체를 수행한 후에 사용자 A의 잔고는 6,000원, 사용자 B의 잔고는 0원으로 잔고 합계가 6,000원이었다고 한다면 4,000원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충족되지 않아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그러면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지 알겠지? 전과 후가 결과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지금. 이해됐지? 이게 뭐다? 이게 뭐라고? 일관성이라고. 알겠지? 첫 번째 조건, 일관성. 그 다음 넘어간다. 또한 현재 수행 중인 트랜잭션이 완료될 때까지 그 트랜잭션의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는 경릭성. 두 번째. 뭐라고? 정의 완료될 때까지 다른 트랜잭션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거. 경리성. 사용자 A의 계좌에서 사용자 B의 계좌로 2,00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과 B가 자신의 계좌에 1,000원을 입금하는 트랜잭션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사용자 A, B의 잔고는 각각 2,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우선 A의 계좌에서 2,000원을 출금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사용자 B의 계좌에 2,000원을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첫 번째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겠지. 빼서 넣어야 되니까. 그런데 역적 사용자 A의 계좌에서 2,000원을 출금하는 작업이 수행된 후 2,000원을 사용자 B의 계좌에 입금하는 작업이 수행되기 전에 B가 1,000원을 입금해 버려서 G한테 두 번째 트랜잭션 내 작업이 먼저 수행되었다면 첫 번째 트랜잭션 내에서의 A, B 계좌 잔고 합계가 트랜잭션 수행 전 4,000원에서 수행 후 5,000원으로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오류가 발생하게 돼.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트랜잭션들이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트랜잭션들이 수행되어도
각각 하나씩 수행된 것처럼 정확하고 일관된 결과가 생성되어야 한다. 밑줄 어디 쳐야 되냐?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수정하려면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으로 이제 수행되어도 말이야, 하나씩 수행된 것처럼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순서대로. 알겠지? 넘어갈게. 그리고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장되려면 트랜잭션의 수행이 완료된 후의 결과는 어떤 경우에도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하는 세 번째, 지속성. 세 번째. 결과는 손실되지 않고 보존되어라. 시스템에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역접더라도 말이야. 장애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수행 결과는 없어지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며, 장애나 오류 발생 시 데이터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회복 기술도 필요하다. 보이지? 회복 기술까지 필요해. 회복은 장애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오류가 없는 이전의 일관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인데, 그 예로 사본 데이터를 회복 시스템의 저장 장치에 복사해 두고 애초에 장애나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본 데이터를 이용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보이지? 사본 데이터 이용해 복원하기. 이게 회복 기술이지. 맞나? 회복 기술. 넘어갈게. 데이터 회복을 위해서는 데이터 전체를 다른 저장 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덤프, 데이터 작업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파일의 변경 관련 내용들을 기록하는 로그 등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한다. 덤프는 뭐라고? 데이터 전체를 복사하는 거야. 주기적으로. 통째로 복사하기. 로그는 뭐라고? 변경 관련 내용만 기록해. 변경만. 전체가 아니야. 변경된 것만. 특히 강조의 표지어 나왔으니까 집중해야 되지. 특히 로그에는 트랜잭션의 시작, 변경, 완료 등이 기록된다. 해볼게. 로그에는 시작, 변경, 완료가 기록된다. 덤프나 로그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회복하는 대표적 방법으로는 재수행과 철회가 있다. 재수행은 가장 최근에 저장된 데이터의 복사본을 가져온 후, 이게 무슨 말이야? 덤프를 한다고. 알겠나? 덤프를 하고 로그를 이용해 복사본이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완료된 트랜잭션을 차례대로 재실행한다고. 이게 뭐라고? 재수행이라고. 철회는 로그를 이용해 최근 수행한 작업부터 순차적으로 취소해 가는 거야. 얘는 뭐라고? 다시 말하면 얘는 시작 시점부터 재실행. 얘는 끝에부터 깎아 내려가는 거지. 삭제해 나가는 거고, 얘는 쌓아 나가는 거지. 차이점 알겠나? 쌓아 나가는 거, 삭제해 나가는 거. 알겠나? 한 개 물어보자. 문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철회를 하게 되면, 자, 철회라는 복구가 완료가 됐어 이제. 알겠나? 철회라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은 나의 데이터는 언제 상태가 되게? 트랜잭션을 돌리기 이전의 상태가 되겠지. 이거 이해해야 되지. 재수행을 해버리면은 최신 상태가 돼야 되지. 이해되나? 이걸 이해해야 돼. 됐나? 그걸 이해하고 가야 돼. 자, 문제를 보기 전에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살짝 해보자 얘들아.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꽤 많은 분량을 정리해야 되니까 알아서 작게 잘 적어래. 공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 잘 적어야 되노? 옆에다 이만큼 적어야 되는데. 앞에다 적어도 되고 뒤에다 적어도 되고. 적어볼게. 자, 1단락부터 정리를 해볼게. 쌤이 정리해가는 것도 배워라 얘들아. 이거 너희가 스스로 정리할 줄 알면 비문학 진짜 개고수인 거야. 스스로 할 줄 알면. 읽어볼게. 자, 주제가 뭐지? 연습시켜 줄 테니까 해봐라. 1단락엔 주제는 적어야 되지. 주제 뭐였어? 트랜잭션 하면 끝이가? 다시 물어볼게. 주제. 그치, 그거야. 시스템 제어 기술 안에 트랜잭션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를 적을 줄 알아야 돼. 적어볼게.
시스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시스템 제어 기술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지. 어떤 조건 필요해? 무결성이 필요해. 이렇게 하면 돼, 너도. 무결성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한 요 무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트랜잭션을 활용한다고. 근데 이렇게만 적으면 잘 이해가 안 되니 도대체 트랜잭션이 하는 게 뭡니까? 물으면 뭐라 해야 돼? 시스템 제어, 장애나 오류를 복구하는 거. 알겠지?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장애나 오류를 복구하는 작업을 트랜잭션이라 그래. 맞지? 우리는 컴퓨터에서 컨트롤 Z 하면 되돌려지는 거 아나 혹시 너거? 모르나? 그런 게 있다. 내가 그 책 만들 때 맨날 그거 쓰잖아. 되돌리기. 자, 그래서 그 다음 2단락. 내가 지금부터 일관성, 격리성, 지속성에 대해 적어야 되잖아, 우리. 그치? 그러면 첫 시작을 뭘로 적으면 제일 좋을까? 그 전체 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이 뭔데? 조건. 그래. 조건 맞지? 적어볼게. 트랜잭션의 조건에 관한 단락이 본론에 쫙 이어졌어. 그래서 조건 1. 일관성이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의 정의는 밑줄 친 거를 바탕으로 적어볼게. 얘들아, 그냥 트랜잭션을 얘들아 그냥 나는 계속 적기 귀찮으니까 얘를 갖다 그냥 T라고 적을게. 이제부터 알겠지? T라고 적을게. T 전후의 데이터가 일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일관성이야. 두 번째, 격리성이 있어야 된다. T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작업이 접근할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작업이 꼬이니까, 그치? 순서대로 된 것처럼 보여져야 된다고. 순서대로 하나씩. 세 번째,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T 완료 후 결과가 손실되지 않고 보관되어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하지만 혹시나 시스템상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장애에 대해서 복구가 필요해진다고. 맞나? 근데 얘들아, 너희가 아까 읽었듯이 이 복구에는 얘들아 뭐가 있었게? 복구에는 그 전에 어떤 기술이라 그랬지? 회복 기술이라 그랬어. 첫 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데 찾았나? 회복 기술이 필요한 거.
그래서 요 복구에는 회복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회복을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은 뭘 만들어야 돼? 사본. 기억나야지, 사본. 사본을 만들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그걸 통해서 복원하는 거를 갖다가 회복이라 그래. 됐나? 3단락. 왜? 춥나? 3단락. 그래서 이 3단락은 데이터 회복에 관해서 적은 단락이었어. 방금 위에서 끝난 요 개념, 회복에 관한 단락이었어. 그래서 이 회복에는 너희가 방금 말했던 1, 덤프라는 게 있고 2는 로그가 있겠지, 로그. 덤프는 뭐였어? 덤프가 뭐였지? 통째로 복사한다 그랬지. 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 장치에 통째로 복사하지. 그래서 덤프는 데이터 자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걸 얘기한다. 계속 복사해서 넣고 덮어 쓰겠습니까? 덮어 쓰겠습니까? 이거. 로그는 전체가 아니라 변경 내용만. 그래서 변경 내용을 기록하는 거야. 삭제되었던, 추가되었던 하여튼 변경 내용은 다 기록한다고. 밑에 칸이 좀 부족해서 여기다 난 적을게. 여기다 적을게. 그래서 저 로그에 관해서 좀 더 적어볼게. 로그는 밑에 내가 이렇게 화살표 써서 적을 거예요. 요 밑에 재수행의 작업이 있고 철회의 작업이 있었어. 그쵸? 재수행은 우선 복사된 파일을 불러와. 복사된 파일 불러오기를 하고 로그를 통해 다시 재실행하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완료된 시점까지 쌓아 나간다고. 철회는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를 이용해 최근 작업부터 취소해 나가는 거. 여기 이제 철회다. 됐나? 이까지가 방금 한 비문학 지문에 대한 정리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봐야지 글이 크게 보이니까 적어봤다. 됐나?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봅시다. 문제 볼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 다 몇 번이고? 5번이요. 4번. 잘 봐라. 트랜잭션을 통해 데이터의 장애나 오류를 제어하는 절차를
유추의 방식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이게 지금 유추했나? 유추가 뭐고? 어떤 작은 사실을 안 다음에 저것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추잖아. 여긴 유추를 쓴 적이 없잖아, 민성아, 제발. 야, 일관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활용된 두 방법 제시했잖아. 뭐 이것도 괜찮고 덤프해도 되고. 자, 2번 윗글 내용과 일치하자는 거 몇 번? 민성아 몇 번 했노 이거 니? 한 번이요. 진짜 3번 했어? 예. 이거 좋았다. 좋았다 민성아. 그건 다 좋아. 항상 자신감 있어야지. 자, 재수행과 철회는 모두 로그를 이용한 데이터 회복 방법으로까지 괜찮지? 어차피 둘 다 로그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근데 최근 수행한 작업부터 취소해 가며 취소해 가는 건 뭐야 이거는? 철회. 재수행은 취소해 나가는 게 아니지, 쌓아 나가는 거였지. 넘어갑니다. 그림 좀 희미해도 그냥 봐라. 복붙한 거다 그냥. 자,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읽어볼게. 오른쪽은 사용자 A의 잔고가 100원인 자신의 계좌에서 잔고가 0원인 사용자 B의 계좌로 4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 1이 완료된 직후 사용자 B가 자신의 계좌에 잔고가 50원인 사용자 C의 계좌로 3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 2를 수행하는 작업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로그 2는 트랜잭션 1에서 사용자 A의 계좌 잔액을 100에서 60으로 변경한다. A의 계좌를 100에서 60으로 변경한다. 그럼 로그 3은 뭐겠어? B의 계좌를 0에서 40으로 변경한다. 4는 뭐라 그래야 돼? T1이 요거 두 개 T1이었지? 완료되었습니다. T2를 시작합니다. T2는 뭐다? B의 계좌가 40원에서 10원으로 바뀌어야 되지. 이걸 이해하면 돼. 됐나? 몇 번? 4번. 인성아, 아까는 실수였어, 맞지? 아, 저 체크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자, 트랜잭션 T1, T2는 각기 서로 다른 두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작업이기 때문에 맞나 틀리나 이까지? 맞나 틀리나? 이까지 확인해봐라. T1, T2 맞잖아?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두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면 돼야 한대. 순서대로 해야 돼. 순차적으로 동시에 수행되면은 절대 안 되지. 이게 아까 뭐 무슨 성이었나 그거 뭐고? 그래, 격리성. 그래 그거. 4번 문제.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야. 기획이 뭐지?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하게 돼.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 몇 번이고 이거? 그럼 1, 2, 3, 4가 왜 틀리지 한번 봐볼게. 1번부터. 첫 번째 트랜잭션과 두 번째 트랜잭션 모두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만 수행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거 기획 한번 봐봐래. 앞에 기획. 자, 기획 보면 잘 봐라. 이게 어떤 오류인지 잘 봐. 어떤 오류인지. 어떤 오류가 발생한 거야 지금 이쪽에서는. 이유가 뭐야? 격리성이 안 됐지 지금. 격리성 없이 바로 그냥 해버리니까 오류가 발생했잖아. 그거랑 관련된 거니까 두 번째 트랜잭션만 수행된 게 아니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같이 수행된 게 문제잖아 지금. 그래서 틀렸지? 2번 두 번째 트랜잭션이 첫 번째 트랜잭션보다 먼저 수행된 상태에서도 틀렸잖아. 같이 수행된 거잖아. 일단 처음에는 첫 번째 트랜잭션 수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껴든 거지 지금. 3번 두 번째 완료될 때까지 두 번째 트랜잭션에 첫 번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어야가 아니라 첫 번째가 완료될 때까지 두 번째가 접근할 수 없어야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작업이 동시에 독립적으로 수행되려 하다가 모두 취소된 게 이것도 다 틀렸지? 뭐고? 첫 번째가 완료되지 않아. 데이터가 일시적으로 읽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가 수행됐다. 이게 정답이잖아. 쉬웠지? 넘어가. 9 볼게 9. 같이 봅시다. 요거 하고 좀 쉬자. 자, 현대인은 빛의 속력이 299 뭐뭐뭐로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빛은 그 속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광속이 무한하다는 생각에 의문을 품고 처음으로 빛의 속력을 측정하려고 한 사람은 갈릴레이였다. 학자 갈릴레이는 빛의 속력을 측정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두 곳에서 빛의 신호를 주고받아 그 왕복 시간을 계산을 했다. 똑똑하지? 왕복 시간.
하지만 빛의 속력이 너무 빨라 그의 실험은 실패로 끝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레메르는 목성의 위성인 이오의 천문학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빛의 속력을 계산하여 초속 21만 km 가속을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으나 정확한 빛의 속력 값과는 거리가 있는 값이었다. 이것도 마치 역접이고 성공은 했는데 정확한 값과는 거리가 있다 이거지.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어 계속. 근데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천문학적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지구상에서 빛의 속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푸코와 마이클슨이 활용한 회전거울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요게 글의 주제고 얘들아. 사실 갈릴레이와 레메르는 필요 있어 없어? 이 글의 주제랑 전혀 관련이 없지. 그냥 실패의 애들일 뿐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마킹은 했지만 쓸데 없었어 그냥. 넘어갈게. 옆에 그림 1은 푸코의 실험 방법을 개략적으로 보여준다. 푸코는 19세기 중반 시기 빛의 속력을 측정하였는데 그는 빛이 회전거울에 반사되어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고정거울 M으로 향하게 만들어 놓았다. 보이지? R에 반사되어 M으로 향하게 만들어 놨다고. 광원 S에서 출발한 빛은 R에서 반사되어 M으로 향하고 M에서 다시 반사된 빛, 뭐지? M에서 다시 반사된 빛은 어떻게 돼야 돼? R과 M 사이에 같은 경로로 되돌아와 R에서 다시 반사된다. 맞지? 이렇게 반사된 빛을 관찰자가 탐지기를 이용하여 관찰하게 된다고. 오케이? 빛이 두 거울 사이를 왕복하는 동안 회전거울이 요만큼 회전하였다면 탐지기는 광원 S로부터 이건 뭐라 부르노 이거? 세타야. 이 세타만큼의 각도에 위치해야 한다. 이 실험에서 회전거울이 푸코가 정해놓은 각속도 이건 뭔데? 어? 오메가? 아, 이거 어렵나? 하여튼 W,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다. 각속도의 정의. 두 거울 사이의 거리를 h라고 하면 빛이 고정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올리는 걸리는 시간은 왕복 거리인 EH를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이다. 보이지? EH를 나눈 값. 걸리는 시간. 또한 탐지기에서 측정한 각으로부터 회전거울이 회전한 각 세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로부터 푸코는 각속도와 왕복거리를 곱한 각 값을 보이지? 각속도와 왕복거리 EH를 곱하겠대 지금. 각으로 나누어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었다. 한번 재볼까 이거? 해볼까? 옆으로 뽑아볼게. 자, 각속도 뭐야? 각속도 뭐야? 정의. 회전하는 각이지. 그럼 여긴 구할 수 있나 혹시 이거? 적어볼까 잠깐만. 빛의 속력. 이 정도면 되겠지? 맞지? 됐나? 이상한 거 있어? 아, 각으로 미안. 각으로 나눠야 돼. 이게 속력이란 말이야. 맞나? 넘어갈게. 한편 20세기 들어 시대 바뀌지 이제 19에서 20세기 들어 마이클슨은 그의 실험의 아래 그림 이와 같은 팔면 회전거울을 이용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팔면 회전경의 한 면에서 반사되게 했다. 이 빛은 관측지에서 35km 떨어진 샌안토니오산 꼭대기에 위치한 거울까지 진행했다. 그는 바람이 부는 속력이나 방향까지 정밀하게 보정하여 기계적 오차를 줄여 정교한 실험을 행하였다. M1의 거울면 1에서 반사된 빛이 M1으로 돌아왔을 때 보이지? 어디 있노? 요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오네 지금. 반사된 빛이 돌아왔을 때 탐지기에서 빛을 관찰할 수 있으려면 팔면경이 정확히 8분의 1밖에 돌았을 때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팔면경 각속도를 조절했다. 정확히 조금 돌아야 되지.
8분의 1밖에. 그래야지 이 모서리에 안 찍힐 거 아니야. 면에 받으려면 8분의 1 속도. 밑줄 쳐놓게 그냥. 그는 빛을 관찰할 수 있는 최소의 각속도를 찾아냄으로써 빛이 진행한 거리와 팔면경의 8분의 1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빛의 속력을 구할 수 있었다. 정확한 회전 속력은 전기적으로 정확하게 구동되는 모터를 이용했다. 그는 두 거울 사이의 거리를 100만 분의 1 정도의 오차 내에서 측정하였으며 이 두 거울 사이 이렇게 얻어진 값은 현재 알려진 빛의 속력과 거의 같은 값이었다. 잘 구했지. 맞나? 그렇게 밑줄 치기 넣고 그냥 이해 문제였어. 빛의 속력은 과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물리상수 중 하나이며 현대의 길이 단위인 미터 또한 빛의 속력으로부터 정의될 만큼 중요한 물리상수다. 현대에 와서는 빛이 전자기파이므로 전자기파의 속력이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라는 성질을 이용하여 보이지?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다. 파장과 진동수를 측정함으로써 빛의 속력을 얻는 방법을 이용한다. 얘들들을 곱해서 빛의 속력을 이용하겠대. 얻겠대. 이거 훨씬 쉽겠지? 하지만 푸코와 마이클슨의 회전 거울을 이용한 빛의 속력 측정은 현대의 광속 측정 방법 개발 전에 천문학적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상에서 통제 가능한 실험 방법에 의거하여 빛의 속력을 매우 정교하게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과학사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다? 의 나오지. 의 나오고 끝나지. 됐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자. 문제 1번 몇 번이고? 왜 4번인지 볼게. 1, 2, 3번만 보자. 일단 1번 빛의 속력 측정 방법의 오류를 제시하고 이를 보정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1번 왜 틀렸게 저거? 측정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야. 정확도가 떨어졌을 뿐이지. 방법의 오류가 아니라고. 방법은 뭘 쓰든 오류가 될 수가 없지. 단지 그게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인 거고. 또 한 개 더. 보정하는 과정이란 말은 뭐냐면은 이 근본적인 거 바꾸지 않은 채 조금만 고치는 건데 이건 완전히 방법을 바꿔버렸잖아요. 거울로. 다 틀렸지. 2번. 대표적인 두 방법을 비교하며 장단점이 아니지. 3번. 측정된 빛의 속력이 오차가 큰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아니지. 그냥 정확하지 않다가 끝이었어. 답이 4번이지. 맞나? 2번 문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다. 1번. 빛의 진동수와 파장을 측정하면 빛의 속력을 알아낼 수 있다. 맞나? 본문에 그대로 있었던 거 아이가 이거? 마지막 단락에. 진동수와 파장을 곱하면 빛의 속력을 알 수 있다며. 2번. 왜 틀렸노? 그치? 값이 더 작다. 그건 속력은 그대로 나와 있었지 얘들아 이거. 지문에. 3번. 푸코는 마이클슨의 회전 거울 실험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왜 틀렸노? 마이클슨이 뒤에 나왔지. 그러니까 시대 문제를 푸는 거였잖아. 가로친 걸로. 그래서 영감을 얻어가 아니라 얘가 먼저 나오고 얘가 두 번째 나왔잖아 지금. 4번. 마이클슨의 광속 측정에 있어서 풍속은 기계적 오차에 영향을 주지만 풍량은 영향이 없다. 맞나? 풍속과 풍량 둘 다 영향을 주지. 그래서 걔를 정교하게 조절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말이 틀렸고. 갈릴레이는 빛의 속력이 무한하다고 믿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빛의 속력 측정 실험을 했다. 아니지. 무한하다고 믿었던 거는 진짜 옛날이고 갈릴레이는 무한하다고 생각을 안 해서 측정을 하려고 했잖아 지금. 무한하면 측정을 못하지. 맞지? 3번 문제. 보기의 가다에 대한 것. 학습 내용. 마이클슨의 팔면경 실험에서 찾아낸 최소의 각속도가 이거 뭐라고? 오메가? 오메가라 한다면 다른 각속도에서의 빛의 속력 측정이 가능하다. 또한 8면경 대신 6면경, 5면경 사용하여도 실험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여 빛의 속력을 측정할 수는 있다고. 3오메가의 속도로 8면경을 회전시켰더라도 빛의 속력 측정이 가능하겠군. 맞나? 왜 맞지? 어쨌든 꼭지점이 아니라 면에만 닿으면 되잖아. 오메가 했을 때 한 면이면은 3오메가 했어도 다른 면에 있겠지. 맞지? 맞나? 이해되지? 나
6면경 실험에서 빛의 왕복거리가 8면경 실험과 같다면 말이야. 이때 최소의 각속도는 얘보다 커야겠군. 맞나? 맞지? 왜? 8면경은 조금만 돌아도 되는데 6면경은 많이 돌아야 되잖아. 같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게 각속도가 훨씬 더 커야지 빨리 돌아야지 얘가. 5면경 실험에 찾아진 최소의 각속도가 얘와 같다면 빛의 왕복거리는 마이클슨의 실험보다 멀겠군. 이것도 맞지? 왜? 아니 5면경이면은 더 빨리 돌아야 되는데 속도가 똑같다며. 속도가 똑같단 말은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지면 되겠지. 거리가 멀어지면 갔다가 오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맞지? 그래서 결국 가나다 다 맞네. 4번 다 몇 번? 자 1번부터 보자. 기역은 니은과 달리 기역이 뭔데? 푸코. 니은은 마이클슨. 적어놓고 해볼게. 자, 푸코는 마이클슨과 달리 빛의 왕복거리가 아닌 편도거리를 이용한다. 맞나? 푸코조차도 뭐 이용했어? 왕복거리 이용했어. 기역은 니은과 달리 두 거울 간의 거리가 바뀌면 탐지기의 위치도 달라져야 된다. 맞나? 왜 맞지? 제 이해는 하나 고정시키고 하나 계속 어. 거리 그거 하고 근데 얘는 이렇게 이 새끼 손짓 하는 게 뭔지 모르겠네. 잘 봐라. 그림 보여줄게. 잘 봐라 이거. 다시 2번 읽어봐라. 2번에 뭐라 적혀 있었노? 뭐가 바뀌면? 거울 간의 거리가 바뀌면. 자, 이 거울과 이 거울의 거리가 바뀌었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탐지기의 위치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탐지기 위치 어디 놔둔다 그랬는데? 이거 봐봐라. 회전고울이 이만큼 회전하였다면은 탐지기는 이만큼 회전해야 되지. 근데 거리가 더 멀어지면은 2세타가 아니라 뭐 3이라든지 4로 늘어나야 된다는 말이야. 위치 자체가. 이해됐어? 그래서 그렇고. 3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마이클슨 기역 푸코와 달리 두 거울 사이를 왕복한 빛이 광원의 위치로 되돌아온다. 맞나? 둘 다 되돌아오잖아. 어차피 둘 다 반사되는데. 4번. 기역은 거울의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데 비해 니은은 거울이 회전한 각을 측정하나? 왜? 바뀐 거 아니가 지금? 기역이 각 측정해야 되지. 니은은 회전 속도 측정하는 거고. 바뀌었지 지금. 5번. 기역은 사용된 두 거울이 모두 회전 거울이지만 니은은 하나의 거울만 회전 거울이 맞지? 8면체인지 6면체인지만 회전 거울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 회전 거울 아니지 않나 이거? 맞나 내 말이? 빨리 찾아라. 왜 안 찾는데? 하나도 기억도 어. 고정. 기억도 어차피 고정이잖아. 그래 좋았어. 이 새끼들 가만히 하고 있으니까. 기억도 마찬가지. 5번은 알아서 할 수 있겠지? 이거 다 몇 번이었는데? 비결? 이거가 뭐야? 끝났다. 실패로 끝났다. 실패로 끝나다? 실패로 끝나다? 귀결되다. 맞지? 돌아와서 결론 지어지다. 맞지?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됐어? 좀 쉬다가 그러면 더 하자. 뒤에 거. 자, 과학퀴즈 10 보자. 10. 아니 그거는 정리 없어요? 정리 없어. 국어 제일 어려웠는데. 진짜? 국어 제일 어려웠는데. 80이 그나마 쉽고 국어 제일 어려웠는데. 팔이 쉬웠는데 누가 그러니까 9는 내가 보기에 9는 그냥 안 어려웠는데. 아니 9는 그러니까 원리 이해하는 게 어렵지. 이쪽에 많은 내용이 드러나진 않았잖아. 글 구조가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원리만 좀 힘들었어 가지고 하지. 이거 보자. 자, 최근 수중 자원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중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얕은 수심의 근해에서는 사람을 통한 작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접을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거 보이지?
얕은 수심의 근해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뭔데 이거? 이거 어디서 떨어졌는데? 너 던졌어 누가? 야 그거 옴 때문에. 내가 안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저기 미친 새끼야. 깜짝이야. 나 던진 줄 알았잖아. 넘어갈게. 아 그거 없다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작업하는 것이 어렵다. 어렵다고 이거는. 그래서 문제는 뭐다? 근해는 아무 문제가 없지. 얘가 주제겠지. 얘가 주제겠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대체할 수중 로봇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의 수중 로봇은 조종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원격 조작 방식으로 활용되었지만 점차 스스로 습득한 환경 정보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자율 구동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해가지고 P와 어디 있노? 로드북 S 로봇 PS 지문이란 거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수중 로봇은 도대체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작업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맞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 스스로 한대. 조종이 아니라. 이러한 수중 로봇이 수중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자율주행 기능을 실현하려면 로봇은 자신의 상대적인 혹은 절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나왔지. 역접 사이에 두고 또 앞뒤로 매번 하듯이 또 앞에 당연히 밑줄 쳐야 되지. 상대적 또는 절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수중은 육상에 비해 위치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제약이 많다고. 추정 사용에 제약이 많다. 이거 또 문제지 이게. 맞지? 또 문제야 이거. 수중 환경은 전자기 신호의 감쇄율이 높아 위성 항법 장치 등의 신호가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혼탁도 등의 영향으로 카메라 기반의 기술 적용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뭐다? 두 가지가 문제야. 첫 번째, 전자기 신호의 감쇄율이 높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혼탁도가 두 번째 문제야. 그래서 기술 제한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런 이유로 초음파를 이용한 기선 방식이 수중 위치 추정에 널리 사용되겠다. 이게 뭐다? 이거 두 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수중 위치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전달 속도가 빠르며 전자기 신호에 비해 감쇄율이 낮으니까 이거 해결해 줘 버렸지? 맞나? 전달 속도도 빠르지? 이득. 기선 방식은 센서와 노드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 추정에 용이한 장기선 방식과 근거리 추정에 용이한 단기선 방식으로 분류를 해버리겠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이거지. 문제 낼게요. 보세요. 이거잖아. 됐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초음파 이용하는 기선 방식에는 단기선, 장기선이 있지. 단기선, 장기선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어차피 전달 속도가 빠르고 감쇄율이 낮은 건 공통점이지. 됐지? 차이점 보자. 장기선 방식은 해저에 초음파 신호를 수신 및 송신하는 장치인 중계기를 복수로 설치하고 일단 동그라미 칠게. 장기선 방식에 관한 문장 시작이지. 뭐다? 초음파를 송수신하는 중계기를 복수로 설치하고 수중 로봇이 고정된 중계기들이 형성하는 공간 내부에서 이동할 때 그 위치를 추정한다. 추적 대상이 되는 수중 로봇에는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한 통신기를 설치한다. 보이지? 수중 로봇에도 통신기를 설치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뭐야? 중계기랑 연락을 할 거 아니야. 중계기랑 맞지? 통신기랑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중 로봇에 부착된 통신기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 보내면은 단계 1. 중계기는 수신하고 2. 이에 대한 응답 신호를 수중 로봇으로 송신 3.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주고받는 거지. 중계기랑 로봇이 신호를. 이때 중계기와 통신기는 앞전 소재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신호를 송수신한다. 뭘 이용한다고? 요거 이용한다고. 근데 앞전 소재가 뭔지 알 길이 없잖아. 그래서 밑에 설명이 있잖아. 그치? 앞전 소재는 전압이 가해지면 초음파를 발생시키며 역으로 초음파가 가해지면 앞전 소재가 진동하여 전압을 발생시킨다. 보이지? 전압 주면 초음파 발생, 초음파 오면 전압 발생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장기선 방식에서 해저에 설치된 중계기들은 각각 다른 주파수대의 신호를 송신하는데
수중 로봇은 통신기를 통해 선로 간의 신호를 구분하여 각 중계기 신호의 수신 시각을 측정한다. 보이지? 선로 간 신호 구분하여 중계기 신호의 수신 시각 측정한다고. 중계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각각의 중계기마다 시각을 측정한다고. 그리고 수중 로봇은 초음파 신호의 발신 시각과 수신 시각의 차이를 이용하여 해저에 설치된 각각 중계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함으로써 자신의 수중 위치를 파악한다. 두 개를 이용하지 뭐. 발신 시각, 수신 시각 차이 이용해서 거리 계산한 다음에 위치 파악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중계기에서 왔다 갔다 송신이 1초였는데 수신이 11초야. 그럼 10초 걸렸지. B라는 데는 20초 걸렸어. 그럼 B가 훨씬 먼 거지. 그렇게 거리 측정한다고. 이러한 방식은 위치 측정이 기준이 되는 중계기 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장기선 방식이라 불린다. 왜? 중계기 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맞지? 띄엄띄엄 있다고 중계기가. 장기선 방식은 해저면에 설치되는 중계기 사이의 거리를 길게 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역접이 나왔으니까 뭐다? 위치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지. 장점. 근데 해저면의 중계기 투입과 회수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여튼 설치하기가 힘든 거야 이건 지금. 알겠나? 설치하기가 힘든 설치만 해놓으면 이건 쌉 이득이야. 알겠어? 이게 장기선이지. 잘 봐라 얘들아. 이거를 잘 보고 나야지 단기선과 차이점에 밑줄을 칠 거 아니야. 맞지? 이거 기억 못하면 단기선도 잊어버린다. 기억 잘해놔. 어떤 건지. 됐나? 아 그냥 팁을 줄게. 힌트. 내가 밑줄 안 친 부분에 너희가 쳐야 될 부분이 있거든. 뒷단락 읽으면. 어딘지 아나? 요 말이 존나 중요할 거야. 너희가 단기선을 읽기 시작하면 이게 왜 중요한지 안다. 알겠지? 이와 달리 단기선 방식은 초음파를 탐지하는 몇 개의 수중 청음기를 수중 로봇을 운영하는 모선의 선체 표면에 설치하고 보이지? 수중 청음기를 선체 배에다 설치하고 수중 로봇에는 중계기를 부착하여 수중 로봇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한다. 특이한 게 뭔지 아나? 수중 로봇에 뭐 붙인다고? 중계기. 원래는 중계기가 따로 있었지. 얘한테는 원래는 뭐야? 통신기 설치해야 되잖아. 중계기 설치한다고. 즉 모선에서 초음파 신호를 송신 보내면 수중 로봇에 설치된 한 개의 중계기는 이를 수신한 후 중요한 게 뭐다? 한 개의 중계기. 아까는 복수였지. 얘는 한 개잖아 지금. 순서 모선에서 초음파 신호 보내면은 중계기는 수신하고 수신하고 응답 신호를 송신 다시 보낸다. 선체에 장착된 각 수중 청음기는 앞전 소재로 구성된 초음파 센서를 통해 수중 로봇이 송신한 신호를 수신한다. 모선에서는 초음파 신호가 수중 청음기에 도달하는 시각을 측정함으로써 모선에 대한 수중 로봇의 상대적 위치를 계산하여 이를 수중 로봇으로 전달한다. 잘 봐라. 로봇이 계산해 지가? 로봇이 계산하는 게 아니지. 어떻게 계산한다고? 모선. 맞지? 모선에서 나의 신호가 로봇한테 보내지? 로봇이 다시 응답 신호를 보낼 거 아니야. 그거를 도달한 시각을 측정함으로써 모선에 대한 이 배에 대한 수중 로봇의 위치를 계산을 해. 배에서.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 로봇한테 다시 준다고. 그러면 계산이 로봇이 하는 게 아니라 배가 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이걸 알아야지. 장기선 방식에 비해 기선이 짧기 때문에 단기선 방식이라 부른다. 단기선 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좁은 해역에서 적은 수의 센서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선이 이동하는 수중 로봇을 따라간다는 말은 뭐야?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수중 로봇의 위치 추정이 용이하다. 하지만 파도 때문에 선박이 움직이게 되면서 위치 측정의 기준점이 되는 수중 청음기 위치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보정 장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배는 흔들리잖아. 마지막, 초음파는 수중에서 신호를 송신하고 수신하기에 용이하다. 하지만
수중 구조물, 항만 시설, 수조 등 구조화된 공간에서는 다중 경로 에러, 장애물에 의한 불완전한 데이터 송수신으로 인해 초음파 센서를 활용한 정밀 추정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아니 참 용이하긴 하지만은 정밀 추정은 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 구조화된 환경에서 정확한 위치 추정과 소형화된 시스템을 구성하고자 전자기파를 이용한 수중 위치 추정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뭐 한다고? 초음파 안 쓰고 뭐 한다고? 전자기파 쓰겠다고. 된 건 아니고 아예. 됐지? 됐지? 자, 문제 보기 전에 이거는 정리를 좀 하자 얘들아. 이거는 글 구조 자체가 정리할 게 좀 있지. 야 근데 이거는 정리할 때 맞나? 좀 있어. 정리 잘해봐라. 많다. 아까보다 많다. 홀리 쉣. 아까보다 많다. 자, 적어볼게. 1단락. 자, 이제 우리 연습했잖아. 뭐 적어야 되게 저기? 수중 개 로고 파일 수중 환경 그치. 저게 답이지. 수중 환경 개발에 관한 거지. 너희가 할 줄 알면 된다. 수중 환경을 개발합시다. 근데 수중 환경 개발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 그치? 일단 이미 수심이 얕은 데는 누가 작업해? 사람. 사람이 작업하면 되지.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냥 어디 거 가다 하면 돼. 근데 깊은 수심에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찌그러지지. 위험하고. 이거는 보통 수중 로봇. 수중 로봇이 작업을 하는데 얘도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얘들아. 얘도 두 가지로 나눠서 초기에는 이랬었는데 현재에는 그게 아니다. 초기에는 조종했다고. 즉 원격 조작을 통해서 그 로봇을 게임기처럼 움직였는데 현재에는 자율 구동 방식을 쓰고 있어. 개발 중인 거지 이게.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두 번째 단락. 뭔데? 뭔 소리 나는데 방금? 쓰레기네. 이 단락은 수중 자율 구동의 조건에 관한 단락이었지. 조건이 간단했다. 한 개밖에 없었지. 뭐다? 위치 파악 능력이 중요했다고. 알겠나? 조건은 그냥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이거를 통해서 그 로봇은 자기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P가 등장을 합니다. 그치? P가 일단 첫 번째 신호의 감쇄율이 높다는 거. 일반 신호를 사용하면은. 그다음 바닷물은 혼탁도가 높다는 거. 그래서 나온 게 어떤 방식 나왔어? 기선 방식. 알지? 맞지? 초음파 이용하는 기선 방식이라는 게 나와줬어. 기선 방식은 전달 속도도 빠르고 신호의 감쇄율 자체가 낮다. 그래서 이득이야. 좀 더운 것 같은데 창문 좀 열까? 좀 열어줄래? 홀리.
그냥 확 열어라. 확. 그래야지 괜찮다. 오케이. 3달러. 무슨 방식 먼저 나왔노? 장기선. 장기선 방식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1번. 일단 얘는 중계기를 한 개만 설치하면 안 되고 중계기를 복수로 설치해 놔야 돼. 여러 개를 설치해야지 이게 되거든. 이게 단기선과 차이점이었어.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중계기 신호 내부에서 로봇이 이동을 해. 중계기마다 각각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도달 영역 안에서만 로봇이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수중 로봇에는 통신기를 설치해. 근데 여기에 있는 중계기랑 여기에 있는 통신기는 공통적으로 얘랑 얘는 뭘 사용한다? 아까 봤는데 앞전 소자 사용을 해. 앞전 소자를 사용해. 맞지? 자, 앞전 소자 어떻게 움직였지 이거? 기억나나? 뭐 주면 뭐 하면 뭐 해? 전압을 걸어주면은 초음파가 발생하고 초음파가 들어오면 전압이 발생하지. 적어볼게. 앞전 소자는 전압을 걸어주면은 초음파 발생하고 초음파를 넣으면은 전압 발생하는 신기한 소자지. 그래서 이걸로 로봇이 위치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야. 어떻게 측정합니까? 물으면 각각의 중계기들은 다른 주파수를 송신 보내. 로봇한테 각각 다른 주파수로 송신을 해. 그러면은 로봇이 그 중계기들이 보낸 주파수의 수신 시각을 측정해. 언제 신호가 왔다, 몇 초에 신호가 왔다, 이렇게. 그 후에 이 로봇은 거리를 계산하지. 아, 나와 중계기까지의 거리가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몇 초 걸렸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맞지? 근데 여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 장점. 위치를 정확히 측정 가능하다는 거.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아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 다음에 계측 과정이 어려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그 중계기 설치하려고 하면 땅에 쳐 박아야 되는데 그 설치하기가 힘들잖아. 마치 전선 놓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조금 더 나은 게 단기성 방식이었지. 단기선 방식이었어. 단기선 방식은 장기선이랑 다르게 1. 모선에
수중 청음기를 설치하지. 그리고 로봇에는 반대로 중계기를 설치해. 그래서 뭐 배에서 계산 다 해주겠다는 거야. 로봇은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2번, 여기 2번 적을게. 얘도 이제 여기 2번과 마찬가지로 과정을 한번 적어볼게. 모선에서 초음파를 쏴. 로봇한테 쏴. 그러면 로봇이 그걸 봤지. 로봇이 수신 후 재송신 다시 배한테 쏴. 그러면 이 모선에서 신호 도착 시각을 측정해. 언제쯤 도착했다 신호가 이렇게. 플러스 로봇의 위치도 계산해줘.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봇에 그 로봇이 위치한 위치를 송신해준다. 그래서 결국 계산은 배가 한다. 로봇은 자기 위치를 전달받는 것뿐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장단점이 있겠지. 장점. 일단 얘랑 다르게 일단 가격이 싸. 가격이 싸고 센서 수가 적어. 적은 수의 센서가 필요하고 마지막 이동하기에 편하다고. 이동에 용이해. 왜냐하면 고정된 게 없잖아, 그치? 배도 움직이고 로봇도 움직이고, 맞지? 고정 안 박아도 되니까. 마찬가지 단점은 파도가 친다는 거야. 파도로 인한 선박의 흔들림 같은 거. 이게 이제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지. 그래서 얘 때문에 수중 청음기가 움직인다는 말이야. 수중 청음기는 모선에 있으니까 배가 흔들리면 수중 청음기가 움직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 측정이 조금 불확실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 스근하지? 왜? 아 힘들.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풀어보자. 1번. 초음파는 수중 환경에서 전자기파보다 감쇄율이 높아. 아니, 감쇄율 높으면 안 되지. 감쇄율 낮기 때문에 쓰는 건데. 맞지? 그래, 전자기파의 단점이 감쇄율이 높은 거잖아. 바로 틀렸네, 1번이. 맞나? 너무 쉽지? 2번. 전자기의 신호 감쇄율은 높지. 마치 전자기파는 감쇄율이 높을 경우 위성 항법 자체 사용은 제한을 받는다. 이거 딱 맞지? 3번. 구조물이 있는 수중 환경에서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며 로봇의 위치를 정밀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 맞지? 구조물 있으면 힘들다 그랬지. 어디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락에. 이거 보이지? 있지 이거. 그대로 어려움이 있다. 4번. 자율적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주제였지. 위치 파악 능력이 필요한 게 조건이었지. 마지막 5번. 수중 로봇은 조종자의 명령에 반응하는 방식에서 주어진 임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맞지? 아까 1단락 정리한 거 기억나나? 맞지?
자율 구동 방식. 2번 왜? 전자기파하고 전자기 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지. 왜 다르게 하고 싶나? 김민성과 민성이가 똑같잖아. 아니, 나중에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이용한 신호가 전자기 신호 아니야? 좀 뒤지고 싶은 거. 아니 1, 2, 3 전자기파 이용해서 연구하고 있지 않았어? 전자기파를 이용한 GPS를 이용 그거 개발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전자기판 여기 있어.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 2번 봐봐라. 그림 잘 봐라. 자, 딱 보자마자 가 딱 보니까 지금 여러 개의 중계기 박혀있지. 이거 뭐야 그러면? 장기선이고 모선이 있네. 맞지? 로봇이 희한하게 생겼네. 얘는 단기선이겠네. 그치? 그 다음에 푸는 거지. 1번 가와 달리 나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의 신호를 수신하여 수중 로봇의 위치를 계산한다. 맞나? 네, 아니요. 왜 아닌데 이거? 가가 음. 그거고 저거고 수준 로봇 다른 주파수라고 나는 이렇게 로봇에다 붙여. 잘 봐. 이 말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주파수 대의 신호를 수신하려면은 잘 들어봐봐. 신호를 보내는 게 하나여야 돼? 신호 보내는 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신호 보내는, 즉 여기서 말하면은 저 말인 즉슨 송신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거야. 송신자가 많다는 거지. 서로 다른 걸 수신할 수 있으려면은, 그치? 그럼 송신자가 많으려면 얘 같은 경우는 송수신 한 명밖에 없잖아. 한 개씩 한 개씩. 당연히 이겨야 돼. 얘들이 맞지? 얘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의 신호를 송신하겠지. 그러니까 가와 달리 나는 하면 안 되고 나와 달리 가는 말이야. 이해돼? 쉽잖아. 맞나? 마지막 3번 문제. 앞전소자는 압력이나 진동과 같은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압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현상을 정압전 효과라 한다. 이와 반대로 앞전소자의 전기적 에너지인 전압을 가하면 압력이나 초음파와 같은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역압전 효과라 한다. 두 가지 나왔다. 정압전, 역압전. 쉽게 적어보자. 역압전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전압 가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초음파 발생하는 거. 정압전은 반대지. 초음파 들어오면 전압 발생하는 거. 아까 지문에서 그대로 나왔던 거 아니야? 맞지? 1번 봐봐. 기억이 뭐고? 중계기. 야, 중계기가 수신한 통신기가 보낸 신호는 기계적 에너지이다.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야? 야, 신호는 초음파로 보내잖아. 아, 그럼 초음파는 당연히 기계적 에너지지. 아니, 뭔데 문제 왜 이런데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쉽다고? 아니, 신호가 전압일 순 없잖아, 당연히. 그치? 이건 조금 구대기 문제 같아. 이거는 설마 형제는 틀렸나? 설마 틀린 거 아니지? 진짜 설마 틀렸어? 그럼 니는 뭐야 도대체? 니는 당연한 사람이 아닌 거네 그러면. 역시 니는 스페셜한 사람인 거다 형준아. 쉰건 안 맞아요.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다.